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것이 혁신이다. 여야를 내려놓고 관습을 떼버리고 혁신을 외쳐봅시다. 다시 만난 정치 공동혁신구역. 수요일 주진우 라이브는 정쟁 비무장지대로 변신합니다. 주진우 라이브가 지정했습니다. 여야 혁신위원장 모셨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안녕하세요. 권지웅입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 네, 안녕하세요. 류호정입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 네, 안녕하세요. 용해인입니다. 네, 정치권에서 지금 다 MZ세대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 MZ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모든 정책을 MZ세대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자, 정의당에서 먼저 가겠습니다. 류호정. 사실 요즘 그야말로 MZ 홍수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방송도 그래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나쁜 말 하긴 싫지만 약간 호들갑 아닌가? 아니요, 우리 예전부터 했어요. MZ가 아니라 청년을 위해서. 네, 감사합니다. 청년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근데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MZ 세대가 대학생부터 과장님까지 다 포함하는 세대잖아요. 타당한 일인지 여전히 잘 모르겠고요. 그래도 청년 세대 관점에서 사안 본다는 게 그래도 반갑기도 하고요. 하지만 정말로 듣고 있는지는 때로 의문입니다. 이번에 그 고용노동부 장관님이 MZ세대는 권리의식이 뛰어난 세대라서 69시간제 따위가 시행되더라도 사장님 이번에 일 빡세게 열심히 했으니까 한 달 정도 쉬고 오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세대라고 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좀 청취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강하게 열심히로 좀 순화하겠습니다. 빡 그 얘기는요. 자, 김용태 최고. 저는 대통령께서 그제 그 국무회의에서 하셨던 말씀에 공감하고요. 대체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 대통령께서 한번 반추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정책까지 갈 필요 없이 당내 상황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에서 정말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옳은 소리를 하던 젊은 정치인들 사실 쫓겨나고 다 나가게 됐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옳은 목소리 내고 우리 보수 정당이 내세우는 가치와 철학을 이야기하면 이제 기성 정치인, 기존 선배 정치인들이 저희에게 하는 답은 당정일체라든지 아니면 너네가 여당을 해보지 않아서 그래라든지 이런 답으로 돌아왔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런 상황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지웅. 그러니까 원래 그 MZ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세력 교체를 하면 좋겠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용한 거는 민주노총 싫어, 한국노총 싫어를 하기 위해서 사실 사용했다고 생각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 30대 장관 만들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얘기했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서우남, 그러니까 서울대 50대 그리고 이제 남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냥 이제 자기가 싫어하는 어떤 시민 집단을 밀쳐내기 위해서 지금 MZ를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해인 의원. 네, 일단 MZ에게만 좋은 정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냥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정책을 하시면 그것이 MZ를 위한 정책이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층을 뭔가 이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별도의 존재처럼 바라보는 것 자체가 꼰대 정치 그 자체다라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전에 이제 우리는 민주당과 다르다라는 말 한마디로 이제 그것만 내세워도 됐었던 대선이랑은 좀 다르게 이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훨씬 냉혹하다는 점 역시 이 MZ를 찾는 대통령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이 청년의 지지도를 회복하고 싶다면 어떤 윤버지 같은 억지 이미지 메이킹이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사회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겠다, 여러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긍정적인 비전으로 바꿔 나가겠다라는 대통령다운 답을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스갯소리로 그 용해인 대표께서 MZ라고 그러는데 우스갯소리로 MZ라고 하면은 꼰대라고 하더라고요. MZ라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들은 말입니다. 좋은 지적이었어요. 그런데 MZ세대는 나 저 MZ라고 해야지. MZ세대는 주 69시간 일 많이 하고 싶어요. 일하고 싶어요. 이 일자리를 주세요. 좋은 일자리 주세요. 여기까지는 인정은 되는데
많이 일하고 싶어요. 이게 맞습니까? 2주째 같은 답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MZ 세대가 누가 일을 더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당연히 되도록 적게 일하고 많이 돈 버는 직업 그런 것을 좀 원하겠죠. 네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아무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계속 MZ 민심 잡겠다. 1,000원짜리 아침밥 먹고요. 그다음에 뭐 치맥도 하는 것 같고요. 막 얘기합니다. 뭐 대책도 막 아이디어 차원이라고는 했지만 아이 셋 낳으면 병역 면제도 시켜준다고, 아이 셋 낳으면 세금도 깎아주겠다고 하는데 아무튼 계속 MG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자, 민주당에서는 어찌 보고 계신지요? 뭐 제가 민주당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까 용혜인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모든 국민에게 좋은 거면 당연히 MZ 세대한테도 좋은 거인데, 지금 MZ란 말을 쓰면서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근로감독을 받으면서 일을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는 시간에 최대선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근로감독에 의해서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일을 더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혀 잘 모르시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바를 조금 반영해서 이제 정책을 한다고 하면 국민뿐만 아니라 젊은 층도 호응할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을 좀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류정원. 계속해서 이제 MZ 세대를 호명을 하면서 지지율 제고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뭐 국민의힘이 조금 불안한가 봐요. 국민들의 지지가 조금 흔들리나 봐요. 그랬더니 MG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수록 침착하게 국민의 상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행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의 시선에서 MZ세대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고, 국민들, 용혜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에게 좋은 것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좋을 것이고 그것이 곧 지지율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평범한 사람의 시선에서 좀 행보하셨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 류호정 의원의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 것이, 물론 민생 행보 다 좋다고 생각해요. 더 MZ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지휘부가 많이 귀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부분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과거에 한 6년 전에는 문재인 정권을 뽑았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을 보고 사실 심판을 했고, 윤석열 정권을 MZ 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응원하고 지지해가지고 이제 뽑은 정권이잖아요. 근데 지난 1년간 이 MZ 세대 분들이 우리가 정말 옹호했던 원했던 정권이 맞나에 대한 의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대통령께서 이제 자유와 연대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가령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서 과거에 저희 당대표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방문했을 때 그때 당내에서 들리는 말은 왜 우크라이나를 가냐에 대한 비판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젊은 세대가 바라보기에는 당연히 우리가 그 자유민주주의로 인해서 우리가 수혜를 받았고, 과거에 6.25 전쟁 당시에 그런 자유의 연대에 의한 많은 동맹국들의 지원으로 우리 대한민국 발전한 부분인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선진국의 어떤 기여를 하겠다라는 그 측면에서 사실 대통령의 말씀과 좀 반대되는 당내 비판들이 많았거든요. 또 언론의 자유를 말씀하시지만 사실 전용기 탑승 배제 일도 있었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젊은 세대가 과연 우리가 내세웠던 가치,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가치가 맞는 것인가에 대한 좀 의문이 있는 것 같고, 전 여기에 대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여당이 좀 우리가 가치와 철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들 지금 이 정권 뭐 하고 있나 의문이 좀 큽니다. 그런데요. 용혜인 의원 애가 지금 몇 개월 됐죠? 이제 22개월 됐습니다. 네.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이 정부 여당의 이 인식 그리고 대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 이제 회의를 하셨다라고 해서 좀 자세한 내용을 저도 들여다봤는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총평을 하자면 김 빠진 콜라였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저출생 문제라는 것이 문제의 어떤 원인, 그러니까 새로운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어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의 결과다라는 점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제대로 된 어떤 해답들도 내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우리 사회의 불평등, 뭐 일자리의 부족, 그리고 부동산 문제, 그리고 경력 단절의 문제, 이런 총체적인 문제의 결과가 0.78이라는 충격적인 합계 출산율로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 불평등 문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을 내놔야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류호정 의원. 저는 지금 인구위기 특위에 속해 있는데요. 네. 이때 제가 20대 후반에 회사 다닐 때 네. 전 아직 아이가 없잖아요. 네. 그때 이미 나에게 이게 자녀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포기를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의 나로 돌아가서 뭘 하면 내가 그러면은 제가 안 낳겠다 선언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자, 뭘 하면 내가 그때 낳겠다는 생각을 할까 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궁금합니다. 그때 저를 돌아보면 사실 월급이 뭐 한 200만 원 뭐 얼마 이렇게 받아서 한 50만 원 보증금으로 내고 학자금 갖고 뭐 하고 나면은 돈도 없고 네. 애를 키울 여력이 없다. 집 회사 하고 어쩌다 시간 나면 그냥 친구들이랑 한잔 하고 주말에는 빨래하고 좀 쉬고 다시 출근하고 이런 루틴한 삶이었는데 그것만으로도 내 삶이 너무 꽉 차 있어서 네. 뭔가를 더 추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여유가 없죠. 여유가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이제 정말 국가 전반의 변화가 필요한 건데 집도 있어야 되고 내 직장도 있어야 돼. 말 그대로 이제 생활 안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네. 시간도 있어야 돼요. 아이가 게임 캐릭터처럼 막 돈 넣는다고 자동으로 크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도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은 사실 69시간제로부터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정부는 이 길과는 좀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죠. 류호정 의원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제가 그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바뀌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직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 못 낳는 거죠. 저는 안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못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제 주변에 어떤 여성 선배들이 있었는데 그분들 중에서 아이 가진 분은 많지 않았고 근데 결혼하신 분들 분명 있는데 이분들 아이 낳고 다 어디로 갔을까 생각하고 나면 다 다시 못 돌아오신 거예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 나는 애 낳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애기 아빠 권지웅. 저는 이렇게 좀 접근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네. 제가 07학번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서울로 지금 막 사람들 많이 상경하잖아요. 근데 그전에도 서울로 상경하다가 한때 서울로 상경하는 게 좀 주춤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가요? 네, 그때 제가 부산에 있는 친구들의 분위기가 그랬는데 어땠냐면 먼저 서울에 갔던 선배들이 서울 가보니까 별거 없더라. 예. 돈만 비싸고 생각보다 취업도 돼도 돈도 많이 못 벌고 그래서 다시 부산으로 넘어오는 친구들이 좀 있었던 시기가 네. 한 2010년부터 16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아이라고 하는 것도 낳아본 친구가 낳아봤더니 그냥 키울만 하더라. 라는 입소문이 퍼져야 사람들이 낳아볼까?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너무 좋아. 이 어떠세요? 키울만한가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 가고 아내가 이제 복직을 했어요. 죽겠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살, 2살 때 어린이집 보여내기 시작하고 맞벌이를 시작하면 다 조부모를 찾아다녀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누군가에 맡기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애가 말을 못하는 상태인데 이 친구의 상태를 부모만큼 세밀하게 알기가 어렵고. 그렇죠. 그러면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얘를 계속 봐왔던 사람이야 좀 알죠. 아니면 아주 장기적으로 맡길 수 있거나.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 사람이 근데 생각보다 키울만 하더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면 저는 거기서부터 답이 다시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저는 쇼잉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지금 제가 애를 못 기르는 게 저희 엄마가 저한테 상속세를 그러니까 돈을 못 줘서 제가 아이를 못 키웁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돈을 받을 만큼이었으면 벌써 뭐 둘셋은 낳았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상태 아니거든요. 낳고 싶은데 못 낳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조건이나 뭐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얘기 지금 정부에서 들었으면 좋겠는데 대통령이 들었으면 좋겠어. 저만 해도 둘째를 낳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사실은 꿈도 못 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낳고는 싶은데 꿈도 못 꾼다. 네, 여러 가지 뭐 돌봄의 조건상. 경제적 조건이니까. 저 지금만 해도 사실 친정 엄마가 한 달째 저희 집에 와서 어린이집 적응 기간 같이 보내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찬스를 저는 이제 친정 찬스라도 쓸 수 있지만 친정 찬스를 쓸 수 없는 사람들은 이제 꿈도 못 꿔보고 포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낳고 싶은데 낳지 못하는 사람들만 잘 이렇게 낳아서 기를 수 있도록 해줘도 저는 출생률이 지금만큼 충격적인 수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 명만 낳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건 뭐냐면 낳아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아이 보면 되게 예쁘기도 하고 되게 여러 그 어떤 생명이 주는 힘 같은 게 있는데 축복이죠. 야 이거 둘은 큰일 나겠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요? 안 하는 어쩐지 거죠. 권지용 의원이 그 집을 들어가기 싫어하더라고요. 저랑 그렇게 맥주를 먹고 싶어하고 얼굴 해석해진 것 봐. 약속 잡으면 너무 좋아하고 약속 좀 잡아주세요, 권지용 의원. 아니 근데 권지웅 의원 네. 아까 죽겠다는 표현을 했는데 진짜 힘들구나. 그게 이제 시기마다 이 어떤 과업의 모양이 바뀌고 그걸 적응할 때 좀 힘들더라고요. 아까 어린이집 적응 기간 얘기했는데 네. 저희 PD님은 어린이집 적응하려고 집에서 나와서 어린이집 근처에 호텔에 잡아가지고 거기서 가족들이 살더라고요. 아 정말. 네. 그러니 그런 게 과정마다 그 고비가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검토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목소리들을 듣지 않으니까 20대 애기 셋 낳으면 병역 면제 해주겠다, 뭐 상속세 면제해주겠다, 뭐 아니면 이제 늘봄학교 같은 것들도 이제 어제 나온 얘기인데 저는 뭐 검토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8시까지 애를 봐주는 것보다 내가 6시에 칼퇴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퇴근할 수 있는 조건이 6시에 칼퇴할 수 있는 조건이 이렇게 그래 애 엄마니까 빨리 가야지 이런 회사가 드물어요. 근데 정부도 제가 알기로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여당에서 최근에 나왔던 그런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들 있잖아요. 그게 아이디어입니까? 애셋 나면은 네, 이제 그게 아이디어야 솔직히 저는 말해서. 물론 이걸 비판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여당이 인지하고 있고 어떤 아이디어든 저는 일단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듣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아이디어라도 좀 이야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사실 정치권이 이 인구 위기에 대해서 사실 방치해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280조라는 돈을 써왔지만 사실상 먼 미래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나 더 진지하게 접근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자 여기서 좀 해결해 봅시다. 류호정 그리고 우리 김용태 최고는 어찌하면 결혼을 하고 출산을 준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용예인 그리고 권지웅은 둘째 만들기 어찌하면 이게 결심하게 될까 그 생각부터 해야 될 텐데 자 이거 하나는 고쳐줬으면 이거는 해결되면 조금 생각해 보겠다 있을 거 아닙니까. 먼저 김용태 최고부터. 아무래도 지금 저는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마침 또 친구랑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베이비시터를 고용을 했는데 한 달에 270만 원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베이비시터한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 또 조금 더 커가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영어 유치원을 이제 보내기 시작하잖아요. 네. 한 달에 영어 유치원이 뭐 200만 원 정도 가까이 간다고 해요. 한 달에요? 근데 뭐 다른 옆집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에 가는데 우리 집만 또 안 보낼 수도 없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한 명만 낳고 이제 둘째 낳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경제적 조건이 굉장히 좀 큰 차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저는 하나만 지금 꼽으라고 하면 아직 그런 상태는 안 됐는데 아이가 아플 때 어떻게 할지 지금 저희 가족은 대책이 없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대선 뛰면서 그 육아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플 때 긴급 보육을 쓸 수 있대요. 근데 긴급 보육을 쓰려고 하면 그게 대기가 엄청 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파가지고 긴급 보육을 딱 쓰려고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한참을 기다려야 되니까 결국 누가 둘 중에 한 명이 연장을 쓸 수 있으면 쓰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 그냥 둘 중에 한 명 그냥 그만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영아 유치원이나 유치원에 갔는데 유치원이 끝나잖아요. 끝나고 엄마 아빠 퇴근 시간이 안 맞아서 학원 보내거나 또 다른 데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감기나 전염성이 있는 걸로 아프기 시작하면 어디 보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말하고 싶은 거 진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아주 집요하게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이 있는 게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들여다보고 그게 작동되면 부모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이 정책 너무 좋다. 덕분에 내가 그 직장을 안 그만둘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텐데 네네.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자, 류호정 의원의 마음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어찌하면 될까? 저는 하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안 돼. 자, 몇 가지 좋아요. 사실 이게 모든 이게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니까 뭐 군면제 이야기 나오고 외국인 가사 도우미 나오고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사실 지금도
뭐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 계획을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포기라기보다는 네.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되게 불평등 문제와 맞닿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만 콕 집어달라고 하긴 어렵고요. 제가 아까 그 경험담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안에만 해도 벌써 주거 문제, 노동 문제, 뭐 휴가, 여가 문제, 경력 단절 문제 이미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고쳐. 네. 근데 예전에도 그렇게 좋은 정책, 좋은 구조, 이렇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출생률 유지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단적인 대책, 정말 전쟁을 치르듯 특단적인 대책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용혜연 의원. 저는 한 가지만 꼽으라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꼽겠습니다. 집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것만 해결돼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좀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이제 출산이라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은 사실 내가 1년 뒤에 어디서 살고 있을지 3년 뒤에 내가 과연 이 전세금을 가지고 이 전셋집에서 이만한 집에서 살 수 있을지를 장담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이렇게 장기적인 선택이라는 건 하지 못하게 되고 출산이라는 것도 쉽게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이제 출생률 높은 지역이 이제 세종시 공무원들 가장 많은 지역인데 여기가 세종이 최근에 이제 전국에서 가장 합계 출산율이 떨어진 많은 큰 비율로 떨어진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해가 공무원 특공 이 없어진 해였다고 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부동산 문제가 이 출산율이랑 직결된다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동산 문제 때문에 20대가 30대가 좀 화났다 이렇게, 그리고 문재인 정부한테도 화났다 이렇게 뭐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지영님께서 돈도 중요하지만 여성에게 커리어가 끝나버리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애 둘 낳고 키우는 동안 제 후배들은 다들 자리 잡았는데 저는 일용직 알바 자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까 권지웅 의원께서 얘기했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로 여성이 포기해야 되는 이런 사회적 구조 이거 성차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본 교과서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인상이 구겨지는 김용태 최고. 그래도 해야지 이거. 네. 어떻게 할까요? 빈 컵을 뭐 좀 채워준다며, 절반은 채워준다며, 성의를 보인다면서 이게 성의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이 끝이 났고 사실 우리 정부가 그 국제정치학 이론을 보면 윈셋이라는 개념을 너무 적게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제정치학의 이론에 보면 투 레벨 게임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레벨 1이 이제 국제정치 간의 이제 협상 과정이고 레벨 2는 이제 국내 정치의 여론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레벨 1의 협상 과정에 한국과 일본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 각국의 국내 여론을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협상 과정에 그 우리나라가 원하는 방향이 있고 일본이 원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 협상의 툴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사실 문재인 정권 때는 이게 너무 작았어요. 최저치였고 윤석열 정권 때는 사실 이게 최대치였던 것 같아요. 그 윈셋의 개념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는 너무 단절하겠다라는 거였고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내주려고, 그러니까 미래로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국내 여론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이 협상의 여지를 너무 넓게 높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는 방향은 그 중간 지점이었을 텐데 여기다 사실 우리의 협상력을 다 일본한테 주고 나서 일본이 지금 뒤통수를 치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전 정부가 앞으로 이제 기시다 총리가 이제 한국에 방문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굉장히 큰 비판하고 바꿔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지웅이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외교에서 외교적 실력이라고 하는 건 뒤통수를 못 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지금 카드를 다 내줬기 때문에 뒤통수를 못 치게 할 방법이 저는 뭐 뾰족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와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이미 제3자 변제 우리가 먼저 하겠다고 했고 그 구상권 청구도 안 하겠다고 한 상황이라. 근데 저는 지금 이 일본 교과서 문제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단은 처음에 일 외무상이 강제동원은 없었다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일본 교과서 바뀌었죠. 그리고 좀 있으면 방사능 유출 문제 관련한 게 있는데 지금 일본 언론에서는 이렇게 보도되고 있어요. 방사능 유출 관련해서 뭐 반발 없는 한국. 이게 언론 보도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일본 의원들은 대통령에게 이미 이것을 우려를 전했고 이거 그래도 유출해도 되겠냐라고 했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 별말 없었던 걸 근거 삼아 이런 보도가 있는 거고
피해자 동의 없는 위안부 합의 어떻게 할 겁니까? 독도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 대통령이 외교를 사유화함으로써 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올해 계속 보게 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책임질지 저는 여당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유정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 일본식 말로 빠꾸 네 죄송합니다.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일본도 이제 그거를 잘 아는 거고요. 윤 대통령이 모든 걸 저희는 원점으로 백으로 하겠습니다. 네, 백을 할 수 없다.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막 나가는 것 같고요. 정부가 이걸 예측하지 못했을 리 없는데 도대체 윤 대통령께서 이렇게까지 하는 실리적 이유가 뭘까? 이제 우리는 일본과 대등히 이렇게 교섭할 수 있는 그런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점점 더 엉망으로 갈 것 같아서 좀 답답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한일 회담이랑 인과관계가 뭐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사실 이 이후에 만약에 일본이 교과서 문제 전향적으로 임하고 독도 영유권 문제 처리하면 당연히 다 이 한일 회담 결과였다라고 말할 거잖아요. 네. 저는 유체 이탈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역사 왜곡이 있는데 대승적 결단 얘기할 수는 없죠. 정상회담하고 관계없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설픈 변명이죠. 네. 또 그러면 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요새 편안합니까? 저희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네. 이른바 개딸이라는 사람들이 권지웅도 공격합니까? 권지웅을 왜요? 그러니까 최초로 이제 공격이 좀 커졌을 때는 작년 4월에 검경수사권 법안 통과시키려고 할 때 저는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통과되게 되면 지선을 치르기가 어렵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가 이제 그때 당시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보도됐던 거고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근데 그때 한동안 이제 좀 뜸하다가 최근에 저는 투표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 투표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탈표가 나왔을 때 색출하는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 네, 그러면 안 되죠. 그 발언을 했다가 그렇습니까? 그때 이제 저녁에 막 전화도 오시고 해서 가족이랑 있는데 전화를 딱 받으니까 네. 위협감을 확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랬어요? 시간이 다 됐어요. 더 들어야 되는데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